아폴로 11호 발사 이후 6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우주 탐사선들은 우주의 경이로운 모습들을 지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그 어떤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광활하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우주. 하지만 인류가 발을 디딘 곳은 지구의 위성 달 하나뿐. 아직도 우주엔 신비의 공간이 많습니다. 우리가 외계 행성을 연구하듯이 지구 곳곳에 나타나는 미확인 물체들은 지구를 연구하려는 외계 지적 생명체일까요? 외계인들에 의해서 구축된 어떤 그런 구조물들이 우리 태양계 안에서 발견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스스로 몫해요. 최초의 별은 어디일까요? 인류는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요? 생명의 기원을 알고 있는 미지의 공간 우주. 인류는 외계 생명체를 만나 우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여행을 떠나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우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 선생님 먼저 우주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자, 나는 우주에서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다양한 행성을 생각해서 만들고 싶었어요. 아, 만들어 보고 싶어.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네. 우주에서 별을 관찰해보고 싶어요. 자, 그럼 얘들아, 우주에는 행성도 있고 별도 있고 또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왠지 우주에는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외계인도 있을 것 같아요. 오, 외계인! 그렇지. 우주에는 왠지 외계인도 살 것 같아. 그러면 우주에는 혹시 어떤 외계인이 살고 있을까? 귀여운 외계인. 귀엽게 생긴 외계인. 또? 치킨같이 생긴데 귀가 너무 크고 귀가? 머리에 머리띠 안 하는데 머리에 실비 뭐가 촉새도 있고 다리가 엄청 많은 외계인. 촉수도 있고 다리가 엄청나게 많은 외계인? 아니야? 그러면 우리 생각하는 외계인의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왠지 이런 외계인이 있을 것 같아 하는 외계인의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건데 그려볼 수 있어요? 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주 여행의 꿈을 꾸고 외계인을 만나는 상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요즘 어린이들이 상상하는 외계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먹는 걸 좋아하는 외계인인데 얘는 푸시프 외계인이고 먹는 걸 좋아하는 외계인인데 그래서 여기 먹는 게 달려있고 귀여워요. 이거는 손이 많은 외계인인데 눈이 한 개여도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로봇 외계인. 잘 관찰할 수 있어요. 소리를 잘 들 수 있어요. 거미 외계인인데 모든 게 많아가지고 거미 외계인이에요. 거미도 모든 게 많잖아요. 아이들이 그린 외계인의 모습 정말 순수한데요. 여러분이 상상한 외계인의 모습과 비슷한가요? 선생님도 사실 외계인에 대해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약간 이렇게 친구들이 그린 그림도 보고 하니까 이런 외계인이 진짜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러면 혹시 나중에 만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외계인을? 그랬을 때 혹시 외계인한테 나는 나 왠지 이런 말을 좀 전해주고 싶다.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다. 그런 친구 있을까요? 외계인한테 귀엽다고 말하고 싶어요. 지구에 침공하지 말라고요. 나쁜 사람을 많이 잡아달라고 말할 거예요. 외계인아, 너 귀여워. 나중에 나랑 만나서 같이 놀자. 단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아이들의 상상 속에서 만나본 외계인. 아이들의 바람처럼 과연 현실에선 외계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농부가 해안가에서 외계 생명체를 포착했다며 SNS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바다에 착륙한 외계 생명체들이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에 누리꾼들은 외계인이냐 아니냐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외계 생명체의 정체는 사실 말라 비틀어진 알로에. 농부는 환경 파괴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나누고자 이 사진을 올렸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외계인이냐 아니냐로 토론을 하며 뜨거운 논쟁을 벌인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에 대해 언제나 호기심을 갖는데요. 그렇다면 우린 왜 외계 생명체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걸까요? 그건 바로 미지의 세계, 우주에 대한 동경 때문입니다. 저 멀리 미지의 영역, 거대한 우주의 신비를 벗기는 일은 인류에겐 동경이자 호기심을 풀어가는 도전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며 그리스 로마 신화가 시작됐고 견우와 직녀 같은 이야기도 만들어졌죠. 이처럼 인류는 수많은 발명품과 이야기들을 별을 보며 상상해냈습니다. 많은 천문학자와 인문학자들은 우리 주위의 모든 물질이 별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원소들 역시 별로부터 왔다는 것이 인류를 별의 자녀라 칭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주 공간은 너무너무 커요. 그리고 옛날 원시부터 그 천체들을 봐왔죠. 그래서 달, 별, 태양 같은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 태양과 달은 절묘한 위치에 있으면서 서로 가리기도 해요. 그래서 일식작용도 생기고 뭐 월식도 생기죠. 그래서 많은 별을 가지고 위치를 찾으면서 거기에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각 집단마다, 원시인들도 각 집단마다 이 우주를 가지고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죠. 신화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란 것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원초적인 이야기의 근원이었습니다. 우린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신비로움을 갖잖아요. 근데 이야기의 근원이니 신비로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신비로운 우주의 비밀이 인류의 문명 발달과 과학의 발전으로 조금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서 대폭발을 일으켜 팽창한 뒤 현재의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빅뱅 이론. 그 이후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팽창하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태양계 역시 그 크기가 광대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 태양.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뜻하는데요. 태양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항성이자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고 있는 구역을 태양계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태양계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인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1천문 단위 1AU라고 부르는데 목성은 대략 5AU, 토성은 10AU, 해왕성은 약 30AU, 대략 45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250분, 보이저 2호가 발사된 지 약 12년 만에 해왕성에 도달할 정도로 태양계의 크기도 상상 이상입니다. 하지만 태양계도 우주의 작은 일부분일 뿐 우리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항성이 대략 4천억 개 이상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태양이 우리 은하를 한 번 공전하는데 약 2억 년이 걸린다고 하니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우주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크기는 사실 우주를 어디까지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죠. 확실한 거는 우리 우주는 이제 굉장히 넓고 그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과학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우주의 나이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빛보다 더 빠르게 무언가를 볼 수는 없으니까 우주가 이제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빛이 이제 이동해 온 거리, 그 거리 이상을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관측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대략 한 수백억 광년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우주의 크기를 알기 위해 태양계 탐사를 시작한 곳은 미국의 나사. 나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항해자라는 별명이 붙은
탐사선 보이저 1, 2호를 발사했고 이들은 1977년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 거리를 관측 중입니다. 보이저 1호가 찍은 수많은 사진 중 지금까지도 인류에게 큰 감동과 전율을 준 사진 한 장이 바로 창백한 푸른 점입니다. 태양계를 붉은 띠처럼 둘러싸고 있는 우주 먼지 속에 하나의 점처럼 보이는 것은 바로 지구였습니다. 당시 보이저 1호와 지구 간의 거리는 64억 킬로미터였고 인류 역사상 가장 먼 곳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45년이 넘도록 아직도 우주를 항해하며 수많은 행성 사진들을 보내온 보이저 1호. 그렇다면 이 광활한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행성들 속에 지구와 같은 곳은 없는 것일까? 우리 인류 외의 문명을 가진 지적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방대한 우주는 우리에게 그 비밀을 쉽게 내어주지 않았지만 인류는 언제나 그들의 존재를 찾고 있습니다. 영국의 세계적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말년에 공식적으로 외계 생명체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주장해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계인이 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주는 너무나 크거든요. 이 커다란 우주에 어떻게 우리만 있을 수 있겠어요? 우주에 외계 생명이 많다고 가정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생명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구상의 식물, 동물 정도의 그런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인간 수준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문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면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한 그런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외계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이 사는 곳엔 우리보다 과학 문명이 훨씬 뛰어난 기술이 존재할 수도 있고, 혹은 지구 환경과 비슷한 행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과학계에선 그들과 교신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그램, 바로 세티 프로젝트의 시작입니다. 1960년 아레시보 천문대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 외계 지적 생명체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는 것으로 시작된 세티 프로젝트는 오즈의 마법사에서 묘사된 불가사의한 나라 오즈에 빗대어 오지마 계획이라고 불렀는데요.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불가사의한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1977년 세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던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제리 이만 교수는 전파 망원경인 빅이어 망원경에서 수집된 우주의 신호를 분석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호를 분석하던 도중 분석표의 일반적인 우주 소음에 비해 30배 이상 강력한 전파가 감지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종이 위에 와우라고 적었고 그로 인해 와우 시그널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잡은 신호 중 가장 강력한 신호. 이 정도의 강한 전파라면 생명체가 인공적으로 보낸 신호였을까요? 이런 신호들 보통 이제 그 세티에서 감지하는 신호는 이제 숫자로 구분을 합니다. 숫자로 써가지고 뭐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약한 숫자는 1이고 강한 숫자는 뭐 5, 6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런 다음에 숫자 이후로는 이제 알파벳을 붙이고요. 근데 이제 알파벳이 쫙 붙을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으로 강한 신호였죠. 신호 내용 자체는 잘 몰라요. 이게 이제 인공 신호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역시 심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믿고 싶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은 물증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근데 이제 지금 세티가 전파망원경으로 이런 작업을 한 것이 40년이 훨씬 넘어가는데 아직도 좀 정말 이거다 할 정도의 그런 명확한 신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편에 좀 반증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직도 그 77년도의 신호가 회자된다는 거는.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감지할 수 있을 거란 믿음으로 지난 60여 년 동안 인공 전파 신호를 통해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기 위한 활동은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
그것도 신호만으로 그들과 만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1988년 호주 파크스 천문대에서 짧은 시간 동안 강력한 전파 신호가 발견됩니다. 흥미로운 건 이 신호가 유독 주중, 그것도 낮 시간에 많이 포착된다는 점인데요. 알고 보니 강력한 전파가 나온 곳은 천문대 탕비실에 있던 전자레인지였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열린 문 틈새로 미처 전원이 다 꺼지지 않은 오븐 내부의 전자파가 망원경에 포착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지구 바깥 우주에서 날아오는 전파를 추적하는 건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인간 문명 자체가 사방으로 쉬지 않고 많은 전파를 쏘고 있기 때문에 그 생활 전파들의 바닷속에서 숨어있는 진짜 우주의 시그널을 구분해내야 하죠. 마치 우리가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신호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신호랑 너무나도 다른 것처럼, 그런 우리가 의미는 알지 못하지만 자연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울 것 같은 신호를 우리가 잡아낸다면 어쩌면 그것이 외계인이 만들어낸 인공신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아직 인공신호라고 100% 확정된 신호를 우리가 발견한 적은 없습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가 있다는 정확한 증거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우주의 지적 생명체가 지구와 교신을 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구의 외계 지적 생명체들의 흔적들이 존재한다고 말하는데요. 이탈리아 발카모니카의 동굴에서 발견된 이 벽화는 6,000년 전 그려진 걸로 추정됩니다. 안테나처럼 뾰족한 것이 달린 헬멧을 쓰고 상하이가 연결된 옷을 입은 채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요. 인류가 의복을 입기 시작한 것은 약 4,600년 전으로 이 벽화가 그려질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장이죠. 이 벽화는 호주의 킴벌리 지역에서 발견된 벽화로 헬멧을 착용하고 우주복을 입은 듯한 모습의 사람 형태가 그려져 있는데 1만 2천년 전에 사람들이 상상으로 그리기엔 너무나 정교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집트 벽화에는 로켓 모양의 우주선과 그 옆엔 2명의 우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서 있는 게 발견됐죠. 미술 작품에도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14세기경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그린 그림으로 그림 좌우 상단에 있는 물체 때문에 유명해졌는데요. 사람이 타고 있는 비행물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정말 외계 지적 생명체가 다녀간 흔적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천 년 전부터 길게는 수만 년 전까지 동굴 벽화 이런 것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누가 봐도 그 당시에는 있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 본인들을 그려놓고 옆에 다른 존재를 그려놨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그냥 일반 누가 봐도 그냥 인간 같은 형태인데 이쪽은 뭐 굉장히 특이한 복장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헬멧 같은 걸 쓰고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상한 기계에서 내리고 있다거나 이런 그림들이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많고, 그러니까 상상력의 발로일 수 있겠지만 상상력도 어떤 그 기초가 있어야 상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옛날에 우리 살던 이 사람들이 그 외계인을 보고 그린 그림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이, 그것도 뭐 100%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고대 문명의 그 피라미드를 만들어줬다거나 이런 쪽보다는 조금 더 저한테는 그럴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현대 과학에 더 근접한 물건도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로 알려진 안티키테라 기계는 1901년 그리스 안티키테라 섬 앞바다에서 찾아낸 침몰한 고대의 화물선에서 유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SNS상에선 외계 지적 생명체가 남긴 고학 문명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1936년에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의 남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발견된 항아리. 그러나 단지 안에는 철과 구리로 된 막대가 들어있는 등 구조가 독특했고 이 유물에서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처음으로 이 유물이 건전지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과연 이런 게 고대에 제작 가능했을까요? 이 안티키테라 기계가 만약에 어떤 다른 동물원을 이용을 했다면 이게 뭔가 되게
고대의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뭐 이용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태엽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외계 문명이 전달한 어떤 그런 기계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저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특별한 전기라든가 어떤 특별한 동력원이 있었다면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겠지만 철저히 이제 기계식으로 돌아가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술력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그다드 전지는 우리가 이거를 두고 봤을 때 뭔가 되게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두고서 다양한 갑론을박들이 오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978년 영국의 한 곡물밭에서 자라있는 곡물들이 인위적으로 눌려 원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영국 곳곳에선 일정한 규칙을 지닌 원형 패턴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은 이 알 수 없는 형상을 크롭 서클, 우리가 흔히 아는 미스터리 서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저 기이한 문양을 만들었을까? 외계인이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가설부터 회오리가 만들어냈다는 설, 그리고 인간이 직접 그렸다는 가설까지 다양한 주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20세기에 생긴 미스터리 서클에 대한 의문은 21세기인 지금까지도 누구 하나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채 온갖 가설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제가 사실 직접 그 영국 유학 시절에 가서 그걸 봤어요. 봤더니 사람들이 장난으로 이렇게 만든 거하고 실제 그 미스터리 서클 오리지널하고는 차이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차이냐면 사람들이 만든 건 이렇게 뭐 널판지나 뭐 로프 같은 것 또는 뭐 심지어 칼 이런 걸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서 표가 나는데 진짜 미스터리 서클은요, 이렇게 이제 밀이나 뭐 볼이나 이런 건데 이게 바닥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여기가 꺾인 마디가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꺾은 게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물집 같이 이렇게 마디가 생겨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도대체 인위적인 건데 그걸 누가 그런 걸 만들었을까? 어떤 장비로 그걸 만들었을까? 이거는 아직도 미스터리죠. 광활한 우주에는 엄청나게 많은 별이 있기 때문에 지구 위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논리적으로 매우 큽니다. 하지만 지적 생명체인지 아닌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는데요. 하지만 어딘가에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넓은 공간을 마음대로 이동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태양까지 빛의 속도로 겨울에는 8분 19초, 여름에는 8분 20초가 걸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외계인이 아무리 가까운 곳에 있다 한다면 가장 가까운 별이, 태양담으로 가장 가까운 별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거긴 빛의 속도로 4년 3개월이 걸려요.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과학과 기술을 가진다 하더라도 물리 법칙을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빛보다 빠를 수 없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만나지 못하는 건 또 그것도 과학적인 사실이죠. 현재 인간의 과학과 기술 수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인식 범주를 뛰어넘는 영역을 가정하는 것 또한 과학이 증명해낼 일인데요. 그중 하나가 우리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미지의 어떤 대상인 UFO입니다. UFO는 미확인 비행체 혹은 미확인 비행물체를 뜻하는데요. 레이더나 사진 등에 포착된 비행체 가운데 그 정체가 식별되지 않은 것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UFO 존재가 세상에 확실히 알려진 건 냉전 시대가 한창인 1952년 7월 미 국회의사당 상공에 UFO 편대가 나타난 장면이 카메라 영상에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사실 UFO가 미 국회의사당 상공에 나타나기 5년 전인 1947년 7월 이미 UFO의 존재는 암암리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무리지어 날아가는 9개의 번쩍이는 비행 물체가 미국 뉴멕시코주 남동부의 로즈웰 인근에 추락했고, 당시 파편을 분석한 육군 항공대가 비행 접시를 포획했다고 발표했다가 기밀리에 띄운 실험용 기구가 추락한 것이라고 정정하면서 사람들은 UFO가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후 외계 생명체를 해부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조작 논란까지 더해지며 로즈웰 사건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참 어려운 게요. 일단 저는 이런 경우에 이제 확실하게 증명이 되지 않으면 일단 아닌 것으로 치부를 하자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있죠. 저거를 굳이 조작 영상을 누가 그 옛날에 만들었을까? 뭘 그렇게까지 원하는 게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건 있어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그 칼 세이건 박사가 말한 것처럼 특별한 주장에는 특별한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려면 그만큼 오픈이 돼야 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좀 그러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지 못한 느낌이 있죠. 국내에도 UFO에 대한 기록은 존재합니다. 하얀 점이 서서히 비행을 시작합니다. 갑자기 요동을 치는 비행 물체를 따라 카메라도 덩달아 크게 흔들립니다. 이러기를 3, 4초. 갑자기 밝아지던 비행 물체가 7, 8개 작은 점으로 나눠집니다. 지난 1995년 9월 강원도 태백산 중턱에서 한 프로덕션의 방송 카메라에 잡힌 이 비행 물체에 대해 관련 단체에서는 UFO가 틀림없다며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모 일간지 기자가 1995년 찍은 사진으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가평 UFO 사진. 참깨를 타작하는 노부부의 모습을 0.2초 정도의 짧은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필름을 인화해보니 첫 번째 사진과 세 번째 사진엔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당시 찍은 사진 중 두 번째 사진의 오른쪽 구석에 알 수 없는 물체가 포착되었고 그 형상이 UFO와 흡사하여 순식간에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그 가을 전경을 스케치하기 위한 사진을 찍으려고 이제 다니던 중에 이제 참깨를 타작하고 있는 그 노 부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당시 그 모터 드라이브 방식으로 사진을 연사 촬영하게 됩니다. 1초에 3장이 찍히는 거죠. 그 중에 두 번째 사진에만 그 UFO로 추정되는 물체가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시 그 이제 분석을 좀 해봤는데 그 기자가 찍은 것이 이제 요새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라 필름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그 필름을 이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어떤 스크래치라든가 필름상의 어떤 오류, 뭐 화학적 반응에 의한 결과라든가 또 이물질이 침작됐다라든가 또는 조작이나 합성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처럼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한 다양한 목격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착각이라 하기엔 목격담의 수준이 구체적이고 사례도 다양한데요. 요즘은 미확인 물체가 아닌 공중에 날아다니는 미확인 물체나 현상 모두를 통틀어 미확인 공중현상 UA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욱 범위가 포괄적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 의회에서도 UFO와 UAP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공론장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50여 년 만에 다시 열린 미확인 비행 물체 UFO 청문회. 청문회에서 미 정보 당국은 미확인 비행 현상, 즉 UAP 보고 사례가 400여 건으로 최근 대폭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원인은 드론과 무인기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했는데요. 미 당국은 다만 미확인 비행 현상이 지구 밖에서 왔다는 어떠한 물리적인 증거도 없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또 미확인 비행 현상이 촬영된 영상이 대부분 짧아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고, 다만 이후 무인기로 밝혀진 삼각형의 녹색 물체처럼 분석을 통해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소위원장은 청문회에서 미확인 비행 현상은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실제한다며 당국의 분발을 당부했습니다.
일단은 뭐 천문학 관점에서 보더라도 아직까지 뭐 직접적으로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어떤 결정적인 스모킹건 정보나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희망적인 생각은 갖고 있는데 이 UFO가 외계에서 왔을 가능성을 언급하는 주된 이유는 기존의 항공역학이라든가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그러한 고도의 비행 능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지구상에서 발진한 항공기 비행체가 아니라면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느냐? 그 비행물체의 기원을 지금 미 국방부하고 나사가 추적 중에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 인류는 우주에 우리 지구와 닮은 행성이 있다는 걸 찾아내고 있습니다. 초기의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생명체가 탄생했고 진화한 것처럼 비슷한 환경의 다른 항성에서도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인류는 지구와 닮은 행성을 찾기 위해 수많은 탐사선을 우주로 보냈고, 탐사선은 지구와 닮은 환경, 바로 물이 존재하고 대기가 지구와 닮은 행성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역시 이제 여기서도 지구와 닮은 행성을 어디까지 닮았다고 하느냐에 따라서 초점이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달라지게 될 텐데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지구하고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선은 이제 지구처럼 어떤 딱딱한 지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렇게 행성이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행성을 찾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행성의 표면에 물이 있느냐, 특히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느냐를 이제 굉장히 많이 따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해도 뭐 한 40개, 50개, 뭐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이 이제 얘기한 사람들은 아마 우주에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류가 가장 먼저 우주 탐사를 시작한 건 지구에서 가까운 위성, 바로 달입니다. 달에 인류의 첫 발걸음을 내디딘 아폴로 11호 발사 이후 6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를 향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달에서 가장 거대한 바다이자 세계 최초의 달 착륙선인 루나 9호가 착륙한 지역, 한반도 크기의 약 18배인 폭풍의 바다입니다. 여러 개의 크레이터가 모여 형성된 레이타 계곡, 그리고 인류 최초로 달 표면 로봇 탐사가 이루어졌던 비의 바다도 생생히 담겼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보내온 달 표면 사진입니다. 다누리는 또 한 달 동안 하루 한 번 지구를 촬영한 사진도 보내왔는데요.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 달 탐사국 반열에 오른 겁니다. 다누리가 임무를 수행하는 100km 고도에서 저희가 원하는 촬영 지역을 미리 계산해서 수직으로 찍으면서 과학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 우주의 신비를 풀고자 하는 인류의 호기심은 달을 넘어 이미 화성으로 향해 있습니다. 화성은 지구와 가장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화성은 태양계 내 행성 중 지구와 유사한 생명체가 존재할 개연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화성 탐사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엔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도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의 탐사 로봇 퍼서비어런스가 지난해 화성 표면에서 포착한 소리 분석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인류가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은 화성이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우주행성 관찰 및 탐사 기술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을까요? 태양계와 은하, 우주의 거대 구조 등 천체들을 연구하는 한국천문연구원은 지상에 있는 여러 관측기기나 우주 망원경 등으로 우주 탐사와 관련된 연구와 우주 위험물체 감시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암흑 우주 프로젝트 대시에 참가해 우주의 거리와 구조 성분의 동시 관측이 가능한 독창적 방법론을 완성하고 인공위성이 수집한 수많은 별들의 구체적인 특징을 빅데이터 툴을 이용해
우리 은하와 비슷한 환경에서의 생명체 거주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습니다. 제2의 지구를 비롯한 다양한 외계 행성을 발견하기 위해 한국천문연구원에선 미시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해 지구와 비슷한 외계 행성을 탐색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칠레, 남아공, 호주에 설치한 외계 행성 탐색 시스템으로 24시간 연속 관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MT-NE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린 지구의 남반구 칠레하고 호주하고 남아프리카 이제 세 곳에다가 완전히 똑같은 망원경 세 개를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이 세 망원경 중에서 어느 한 곳은 항상 밤인 거죠. 그래서 하늘의 어떤 이제 여러 하늘을 이제 바라보다 보면 천체가 빛이 이제 조금씩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 행성이 있구나 없구나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 그리고 우리나라 누리호 발사 이후 발사체와 위성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는데요. 특히 초소형 인공위성을 제작하고 솔루션하는 스타트업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반 위성은 한 대를 제작해서 발사하는데 높은 비용이 투자되지만 초소형 위성은 그보다 10분의 1 가격에 제작 가능하고 여러 개의 인공위성을 띄울 수 있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데요. 또한 위성 군집을 이루면 특정 지역에 대해서 실시간에 가까운 감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계 생명체 발견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외계 행성으로 간 위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외계 행성, 외계 생물체나 생물이나 아니면은 외계 행성 탐사를 한 이력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많은 임무들이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큰 위성에 저희 위성들을 여러 개를 실어가지고 발사를 한 다음에요. 그 목표하는 저희 이제 행성이나 아니면 위성에 위성 군집을 이루어서 어떤 특정 지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 관측을 한다고 하면 어떤 생명체에 의한 변화라던가 증거 탐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에서 7,600광년 떨어진 용골자리 성운의 모습입니다. 우주 절벽의 숨막히는 절경 속엔 별들의 요람인 성운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남쪽 고리 성운입니다. 어두워지며 죽어가는 별이 내뿜는 가스와 우주 먼지가 정밀하게 포착됐습니다. 은하 5개 중 4개가 서로 중력으로 묶여 근접했다 멀어지기를 반복하는 스테판의 오중주입니다. 이 황홀하고 신비로운 사진은 그래픽이 아닌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개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풀컬러 우주 사진들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찍은 우주 가운데 가장 멀고 깊숙한 곳을 고해상도로 촬영한 것입니다. 제임스 웹의 가장 큰 두 가지 목적이 뭐였냐면 우주 초기의 은하들을 갖다가 관측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외부 행성의 대기를 관측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본격적으로 관측하기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결과들은 사실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초기의 사진을 찍었을 때 찍혀있는 은하들의 형상이나 모습이 너무 이렇게 디테일한 모습까지 잘 보여서 일단 천문학자들도 많이 놀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외부 행성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이런 기술을 써가지고 행성의 그 대기의 성분을 측정할 수 있겠다라고 여태까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실제로 확인해 보니 실제 성능으로 실제 관측으로 그게 그런 성분들이 잘 관측이 되게끔 우리가 나온 결과들을 보면은 그렇게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또 천문학자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위성 이전의 외계 생명체와 행성을 연구하기 위해선 지상에서 천체 관측부터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구름의 하늘이 가려지거나 대기불안 상태에선 관측이 어려웠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주망원경,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우주천문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의 뒤를 잇는 우주망원경으로 달보다 더 먼 거리에서 외계 행성의 대기를 통과한 빛을 관측해서
외계 행성의 대기 조성 및 환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성과는 예상 밖보다 훨씬 컸습니다. 아직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엄청난 관측 결과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런 관측 결과들이 쌓이다 보면 우주가 탄생한 뒤 은하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은하 연대기를 그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론도 점점 더 정교해지고 또 수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학계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주망원경인 제임스 웹이 더욱 눈부신 성과를 보여 우주의 탄생과 진화,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규명하는 데 큰 기여를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들이나 사진들은 맛보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앞으로 이제 미션 기간이 25년이나 남아 있고, 앞으로 정말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은 우주 초기의 은하들을 갖다가 관측할 것이고, 또 외부 행성에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외부 행성의 대기를 여러 개를 관측해 가지고 실제로 지구와 닮은 행성까지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그 의미를 따지자면은 그러니까 최초의 은하들, 최초의 태어난 별과 은하들을 관측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런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외부 행성의 대기를 찾아서 진짜로 정말 지구와 닮은 행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확인하게 되면은 우주에는 인류가 혼자가 아닐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엄청난 의미를 갖다가 또 우리가 찾을 수도 있는 것이겠죠. 정말 그야말로 교과서를 바꿀 만한, 천문학의 교과서를 바꿀 만한 많은 그런 놀라운 발견과 또 그런 연구 결과를 갖다가 많이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우주. 만약 정말로 이 우주에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놀라운 일이면서도 한편으론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 멸망 시나리오 중 외계인 침공에 관한 내용이 있을 만큼 일각에선 외계 생명체를 찾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들이 만약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 신호를 보내거나 아니면 지구의 신호를 오해해서 적대감을 표시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UFO에 대한 극비리의 그 프로그램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명칭이 AATIP, 첨단 항공우주 위협 식별 프로그램이라는 건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잠정 결론이 놀랍게도 UFO가 미 방공망에 굉장히 위협적이고, 만약 그들이 어떤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경우 미 국가 방공망은 부재할 수밖에 없다. 즉 지구상의 평화를 깰 수 있는 그런 무기로도 활용될 수 있다.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외계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우리 인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아님 반대로 인류를 위협하는 적이 될 수 있을까? 정답을 아는 사람은 이 우주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태초의 궁금증, 지구 밖은 어떤 환경일까? 이런 수많은 물음은 인류 우주 탐사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천여 개의 별들 속에서 또 다른 지구를 찾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드넓은 우주에 존재하는 인류의 친구를 만나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주의 신비가 풀리는 그때까지 우주에 대한 탐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138억 년간) 이어온 우주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별을 보며 태양을 항해하던 고대인도, 첨단 우주 망원경을 쏘아 올리는 나사의 과학자들도 같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인류가 우주를 본격적으로 알게 된 시간은 불과 60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인류는 우주의 많은 부분을 알게 됐죠. 하지만 인류가 우주에 다가갈수록 우주는 또 다른 질문과 의문점을 던져주며 팽창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주에 대한 비밀이 풀리는 날이 오면 이 드넓은 우주 속에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태초의 호기심을 채우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